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와는 별개로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이뤄내었는지, 경쟁사에 대비해서는 얼마나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하이브리드에 대해 먼저 정의를 하자면 기존의 내연기관의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결합한 형태를 말합니다. 하이브리드가 높은 연비를 보여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초반 가속 시에 높은 토크가 필요한데 저RPM부터 최대 토크를 보여주는 모터의 특성을 이용하여 모터가 초반 가속을 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터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데요. 브레이크가 작동되거나 평지나 내리막길에서 페달을 밟지 않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하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된 상태라면 굳이 초반 가속이 아니라도 오르막길에서 모터가 힘을 보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배기량의 엔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장점입니다. 아쉽게도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산업통상자원부 기준 연비를 맞추지 못했지만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보여주는 연비는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요.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는 도요타의 프리우스입니다. 도요타에서는 하이브리드 SUV로 라브4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에서는 RX, NX, UX를 하이브리드 SUV 모델로 국내에 선보이고 있죠. 하이브리드의 방식과 배터리 타입은 현대기아차와 도요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하이브리드라면 당연히 연비가 우수해야 합니다. 최상의 연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차체 경량화 기술, 두 번째는 최상의 연소 효율을 가진 엔진 기술, 세 번째는 최상의 구동력 전달 효율을 가진 변속기 기술,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물론 차급에 걸맞는 배터리와 모터의 선정, 그리고 회생제동 기술이나 그 외 썬루프 충전과 같은 부가적인 기술들이 따라오게 되고요. 이 표는 도요타와 렉서스,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SUV의 스펙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파워트레인에 대해 요약해보자면 엔진의 경우 도요타와 렉서스는 모두 멀티포트 분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티포트 분사 방식, 즉 MPI는 현대기아차에서는 K5 2.0 엔진이나 스포티지의 누 가솔린 2.0 엔진 등 몇몇 모델을 제외하곤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인데요. 현대기아차는 연소실 직분사 방식인 GDI가 연비와 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방식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GDI 방식은 직분사로 인한 큰 폭발을 견디기 위해 내구성이 강한 부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특성상 밸브에 카본이 누적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속도에 따라서 GDI와 MPI를 선택하여 작동하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사례들로 볼 때 현대기아차는 GDI의 성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수소차와 전기차로 전환되기 전에 내연기관의 효율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연기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가 또한 가변 밸브 듀레이션 제어 기술인 CVVD 기반 엔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도요타와 렉서스는 모두 CVT 방식을 쓴다는 것이고 현대기아차는 소형 SUV인 니로에서는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인 DCT, 그리고 소렌토는 장기간 신뢰성을 입증받은 자동 6단 변속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자동 6단을 사용하는 것은 총 35.7kg 포스나 되는 토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식 DCT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형 소렌토 디젤 엔진에 적용되는 습식 8단 DCT의 경우 최대 토크 45kg 포스까지도 허용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하이브리드 가격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8단 습식 DCT의 경우 i30나 벨로스터 N 모델에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내부적으로 사전 내구 테스트는 충분히 검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전히 8단 DCT에 대한 하이브리드 모델 적용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향후에도 소렌토의 하이브리드 모델의 DCT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현행 내연기관용 8단 변속기가 하이브리드용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진에 있어 특이한 점은 현대기아차는 최근 배기량을 극도로 낮추는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형 소렌토는 아반떼급의 차량에 적용되는 1600cc의 엔진에 터보차저를 적용하여 1800kg에 준하는 소렌토를 주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출력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터보를 기반한 엔진 다운사이징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배기가스 배출 규제 지수를 만족하면서도 연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토요타는 엔진 배기량이 2000cc부터 V6 3500cc 엔진까지 선보이며 다운사이징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휠 인치도 연비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데요. 토요타와 렉서스의 경우 휠 인치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연비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코너링과 같은 주행 성능도 놓치지 않겠다는 점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니로와 소렌토는 하이브리드 기본 휠을 각각 16인치와 17인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니로가 18인치, 소렌토는 19인치 휠도 추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비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연비를 손해를 보더라도 휠 사이즈를 높일 것인지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는 점에서 현대기아차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기술 수준이 글로벌 탑 클래스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차의 크기 그리고 무게를 보면 표에 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토요타의 라브4는 무게가 1720kg으로 소렌토보다 50kg 더 가볍습니다. 연비도 그만큼 좋은 편이죠. 하지만 핵심은 크기에 있습니다. 라브4의 전장, 전폭, 전고는 모두 소렌토보다 작습니다. 특히 소렌토가 라브4보다 전장이 210mm나 더 길죠. 이는 앞서 언급했던 최상의 연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 번째 기술인 차체 경량화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소렌토는 렉서스 RX450H와 비교해야 맞는데요. RX450H는 소렌토보다 전장이 80mm 더 길고 전폭과 전고는 5mm 내외로 큰 차이가 없고 실내 공간을 결정하는 축거, 즉 휠베이스는 오히려 소렌토가 25mm 더 깁니다. 렉서스 RX450H의 연비가 12.8,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15.3인데 소렌토에 19인치 휠을 적용하더라도 연비가 13 이하로 내려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렌토의 연비가 훨씬 좋은 이유는 RX450H의 중량이 2175kg, 즉 소렌토보다 400kg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물론 RX450H가 고배기량 엔진을 사용하고 구조가 복잡한 하이브리드 방식 그리고 밀도가 낮은 배터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무게가 무거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것은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더 높은 배기가스 규제를 위해서 다운사이징과 차체 경량화 기술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기아차는 그에 걸맞는 기술을 적용한 결과물을 시장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사전계약 이틀 동안 계약된 1만 3천여 명의 하이브리드 계약자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5월경 출시되더라도 하이브리드는 선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기아차에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19인치 휠과 7인승, 4륜구동 옵션 선택 시 하이브리드 연비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 남은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하이브리드 엔진 배기량 기준 1000cc에서 1600cc 미만은 15.8km/L입니다. 이 기준은 2015년 3월 5일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되기 이전의 기준은 14년 12월 22일 기준 20.6km/L입니다. 이 기준이 바뀐 것은 2013년부터 신연비가 적용된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기술 수준을 반영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기준이 5년 동안이나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은 소렌토만큼이나 획기적으로 다운사이징을 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계약 때나 인식했다는 점은 정말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최신 트렌드에 맞추어 조금씩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연비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량이나 크기와 같은 부분에서 예외 조항으로 개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다가오는 5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적어도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국내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같은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정부 주도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기관 산업을 꾸준히 운영해오는 기업에게 적어도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와 연비 기준 완화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중국은 2019년까지
순수 전기차에 자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행태도 보였는데요. 이런 것에 비하면 연비 기준 완화는 보호 조치나 혜택이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기준 완화는 해외 업체들의 국내 하이브리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동일하게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시장의 경쟁을 더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을 부추기면 기업은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격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기술 수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하이브리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소렌토 하이브리드 연비 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기준 조정을 통해서 국가와 기업,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